다음 수업을 진행합니다. 저번 시간에는 박정희가 군사정변을 일으켜서 권력을 장악하고 일본과 미국 등에게 도움을 요청을 해서 경제개발 자금을 확보하고 그래서 어느 정도 경제개발을 시킨 뒤에 다시 대통령 선거에 나와서 당선됐다. 그리고 나서 세 번째 대통령까지 하기 위해 삼선 개헌을 추진을 한다부터 이제 오늘 볼 차례입니다. 삼선 개헌, 말 그대로 세 번째 선거, 대통령을 세 번 선거해도 괜찮다라고 하는 식으로 헌법을 바꾸기 위해서 추진을 했던 건데, 재선의 두 번째 대통령에 성공하고 나서 3회 연임을, 그러니까 세 번 연속해서 재임하는 것을 허용하는 법인 삼선 개헌 헌법을 추진을 하죠. 이 당시 그래서 국민들과 야당이 굉장히 반대 시위가 심했었고, 제일 많이 반대했었던 것은 아무래도 이제 4.19 혁명을 주도했었던 학생들과, 그다음에 이때부터 정치인들 중에서 박정희에게 반대하면서 인기를 끌었었던 이 김대중은 뭐라고 하냐면은 당신 내심으로 삼선 개헌으로 헌법 고쳐서 세 번만 하는 게 아니라 71년도에 세 번째 대통령 된 이후에도 너 영원히 해먹으려고 하는 거 아니야? 라고 하는 식으로 해서 비판을 합니다. 그러면서 이때 김대중이 우리는 1인 독재국가로 나갈 수도 있다라고 경고를 하죠. 이때부터 김대중이 인기를 끌기 시작하고, 김대중 이외에도 박정희를 비판하면서 인기가 높아지는 정치인이 하나 있었는데, 바로 사진 보면은 알 수 있는 사람도 있겠는데 김영삼입니다. 김영삼은 당시 중앙정보부장 김영옥 정보부장을 비판을 하면서 중앙정보부가 개헌 음모에 가장 깊이 관련하고 있다라고 하면서 중앙정보부장을 비판하는 연설을 했었는데, 이 연설을 했었던 그날 김영삼을 중앙정보부장 김영욱이 테러합니다. 여기 보면은 김영삼 차량에다가 질산, 그러니까 염산 같은 거죠. 염산 같은 걸 뿌려가지고 테러하려고 죽이려고 했었는데 실패하게 되죠. 이 당시에는 그 박정희에게 반항하면은 중앙정보부에 끌려가서 죽거나 아니면 쥐도새도 모르게 이제 죽거나 하는 그런 경우가 많았었는데, 김영삼이 이걸 당할 뻔했던 거죠. 보통 이 당시에 이렇게 당하면 무서워가지고 숨고 그러는데, 잘못했다 그러는데 김영삼은 바로 그 다음날 연설에 나와가지고 박정희 정부를 독재국가라고 하면서 막 원색적인 비난을 하게 되죠. 그러면서 이때 정치인들 중에서 김영삼과 김대중이 인기를 끌기 시작합니다. 하지만 이제 박정희는 그 당시 반대했었던 야당 의원들을 무시하고 국회 별관에서 자기네 민주공화당 인원들만, 박정희 정당 인원들만 데리고서 투표를 해서 삼선 개헌안을 통과시킵니다. 당시 국회 본관에서 기다리고 있었던 야당 후보들은 이게 투표가 진행되는지도 몰랐었고, 국회 별관, 이제 그 옆에 있던 건물에서 조용히 자기들끼리만 박정희 정당만 투표를 해서 삼선 개헌안을 통과시켰다는 소식을 들은 김영삼은 국회의장석을 엎어버립니다. 에이씨 이게 뭐야 하면서 엎어버립니다. 이런 모습들이 지금 굉장히 이제 통쾌한 그런 인상을 남겼기 때문에 국민들한테 인기를 끌기 시작하죠. 김대중은 좀 논리적이고 말을 잘하는, 연설이나 말 같은 걸 잘 했었던 정치인이었었고, 그에 비해서 그에 비해서 김영삼은 부잣집 도련님이라서 자기한테 막 뭘 하는 걸 못 참아 이 사람은. 그래서 패기 혈기가 넘치던 사람이었는데, 여러분들이 생각하기엔 이 둘 중에서 이제 누가 대통령 후보로 나올 것 같아요? 바로 이제 다음 이제 대통령 후보로 7대 대선이었었는데, 71년도 7대 대선에서 대통령 후보로 박정희랑 싸우게 됐었던 사람은 이 둘 중에서 김대중이 뽑히게 됩니다. 아무래도 요 김영삼은 약간 좀 오버하는 그런 게 있어가지고 사람들이 논리적이고 이런 말 잘하고 똑똑한 사람들을 좋아했었기 때문에 김대중이 7대 대통령 후보로 선출이 됩니다. 그렇게 해서 김대중과 박정희의 7대 대통령 선거가 치러지게 되죠. 여기 이 사람은 박정희 대통령 부인입니다. 박근혜 엄마
박근혜 어머니. 닮았죠 많이. 그래서 7대 대통령 유세전이 벌어지게 되는데 이때 김대중 후보의 연설이 꽤 유명한 게 있습니다. 당시 계속 얘기했었지만 김대중은 7대 대통령 후보까지 박정희가 해먹고서, 그러니까 세 번째 대통령 해먹고서 당신 영원히 하려고 하는 거 아니야? 독재하려고 하는 거 아니야? 라고 하면서 비판을 계속하고 있었던 상황이었었고 7대 대통령 후보가 끝나면 그게 그렇게 될 것이다 라고 예언을 했었는데 그게 그대로 맞아떨어지죠. 여기 내용이 보면은 영상을 좀 보겠습니다. 광고가 이런 거 틀어도 되나 내가? 지난 3일 뉴스데스크에서 김대중 대통령은 100만 명이 운집한 이 유세장에서 당시 선거 유세장에 100만 명이 모였다고 합니다. 장충당 공원이었었는데 공화당 독재를 정면으로 공격했습니다. 2년이 못 가서 재작년에 절대로 안 한다는 삼성개헌을 정반대로 절대로 해버렸어요. 당시 말을 잘한다고 했었죠. 절대로 안 한다고 했던 걸 절대로 해버렸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말빨이 좋아. 박정희 정권의 유신 장기 집권 음모를 경고했습니다. 나는 이번에 정권 교체를 하지 못하면 이 나라는 박정희 씨의 영무집권의 총통시대가 오는 것입니다. 최근 활성화된 TV 토론도 당시에 이미 제시됐습니다. 서로 만나서 이야기하자기도 하네. 국민 앞에서 텔레비나 라디오 토론을 하자기도 하네. 박정희가 당시 토론을 꺼렸었어요. 말하면은 이제 김대중이 말 잘하니까는 말빨에서 밀릴까봐 안 했던 것 선교체에 같아요. 대한 염원은 지난 대선 때나 그때나 한결같았습니다. 이 나라 5천년 역사상 처음으로 국민의 손에 의해서 약속했지만 당선되자마자 정치사의 암흑기를 여는 10월 유신을 단행했습니다. MBC 뉴스 김은혜입니다. 박정희 후보는 그의 국민의 손에 의해서 평화적으로 정권 교체한 위대한 민주적인 혁명을 우리가 이렇게 된 것을 일주일 뒤 박정희 후보는 그의 선거가 마지막 출마라고 약속했지만 당선되자마자 정치사의 암흑기를 여는 10월 유신을 단행했습니다. MBC 뉴스 김은혜입니다. 자, 그래서 김대중의 연설이 인기를 끌었었고 둘이 이제 대통령 선거를 붙었었는데 박정희가 당선됩니다. 근데 이 대통령 선거에서도 약간 부정선거 의혹이 꽤 있었습니다. 선거철만 되면은 집집마다 이제 돈 봉투가 날아왔었고 박정희 대통령은 노골적으로 이제 선거 유세장에 가서 시민들에게 뭐 막걸리를 제공한다거나 당시 선거를 그래서 막걸리라고 했었습니다. 술 먹고 세제 박정희를 찍어달라 그런 유세 운동을 했었었고 해서 결국은 박정희가 삼선 개헌에 성공해서 삼선 개헌 이후에 7대 대통령 선거에서 결국 세 번째 대통령이 되죠. 그리고 나서 박정희는 세 번째 대통령 된 다음에 이제 김대중 인기가 좋아졌었기 때문에 아예 대통령 선거 제도 자체를 없애버립니다. 그러한 체제를 일컬어서 유신체제라고 합니다. 유신체제. 굉장히 중요한 거니까 잘 기억하세요. 당시 유신체제를 했었던 이유는 박정희 정권이 위기가 왔었기 때문인데 박정희가 그동안에 인기를 끌었었던 경제 살리겠다라는 게 굉장히 좀 경제가 안 좋아집니다. 그동안 살리겠다고 했었던 경제가 굉장히 안 좋아지고 그다음에 당시 닉슨이라고 하는 미국 대통령이 독트린이라고 하는 닉슨 독트린이라는 문서를 발표를 하면서 중국이랑 조금씩 화해 모드로 접어들기 시작합니다. 닉슨 대통령이 중국의 마오쩌둥을 만나가지고 화해를 합니다. 그러니까 자본주의 국가였던 미국과 공산주의 국가였던 중국이 조금씩 화해를 하기 시작하니까는 박정희가 그동안 인기를 끌었었던 반공이라는 게 이제 좀 무색해지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 반공과 경제, 박정희 정권의 인기를 지탱시켜줬었던 두 가지 체제가 조금씩 무너지기 시작하면서 박정희 정권이 위기에 봉착하게 됐었고 그리고 김대중까지 인기가 좋아지고 있었단 말이야. 그래서 다음 네 번째 대통령 하고 싶었는데 못할 것 같아. 그래서 헌법 체제 자체를 완전히 바꿔버렸었던 것을 유신 개헌이라고 합니다. 유신 개헌. 여기 유신 헌법, 새로운 헌법을 만드는 거죠. 새로운 헌법. 유신 헌법이라는 걸 만들어서 대통령 선거 제도 자체를 완전히 바꿔버립니다. 그 과정을 좀 보겠습니다.
당시 자 그래서 냉전이 완화되고 경제 상황이 안 좋아져서 박정희 대통령의 입지가 약해지고 있었다. 그래서 박정희는 당시 국가 비상사태라는 걸 선언합니다. 71년도 12월에 우리나라가 지금 굉장히 비상사태 갑자기 이걸 발표를 해요. 국가 비상사태를 선언을 합니다. 안보상으로 굉장히 중대한 시점에 직면했다. 그래서 우리 국민이 똘똘 뭉쳐가지고 열심히 일하지 않으면 안 된다라고 하는 그런 막 위기 상황을 조장을 합니다. 위기 상황을 조장을 하고서 그로부터 1년 뒤에 7.4 남북 공동성명이라는 걸 발표를 합니다. 그래서 북한이 언제 쳐들어올지도 모른다. 되게 비상사태다 하는 그런 위기 상황을 조장을 했다가 이걸 갑자기 자기가 해결한 것처럼 7월 4일에 그 다음 연도 7월 4일에 우리 남북한이 만나가지고 서로 화해하기로 했다라고 하는 그런 발표를 하게 되죠. 이 7.4 남북 공동성명이 나오고 나서 갑자기 이제 박정희 인기가 갑자기 치솟기 시작합니다. 왜냐하면 굉장히 위기 상황이었었는데 이 공동성명이라는 걸 전쟁 이후에 처음이야. 전쟁 끝나고 나서 남북한의 대표가 만나가지고 얘기한 게 처음이었었기 때문에 위기 상황도 없어지고 갑자기 막 통일될 것 같은 그런 분위기가 나타나기 시작을 한 거죠. 그래서 박정희의 인기가 갑자기 엄청나게 높아졌었어요. 우리도 그 문재인 정권 초기에 문재인이 김정은 만났다 오면 막 지지율이 엄청나게 뛰어오르고 그런 상황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7.4 남북 공동성명이 발표가 되고 이제 곧 막 통일할 것 같아. 사람들이 막 열광하는 그런 분위기였었어. 그래서 그런 인기를 힘에 업어서 박정희는 자기가 그동안 만들어놨던 유신 헌법을 통과시켜 버립니다. 여기 보면은 한 달 내에 국민 투표를 해가지고 국민 투표를 하고 그 사이에 정치인들의 활동은 금지시켜 놓습니다. 그리고 국민 투표를 시켜놔서 비상계엄령까지 선포를 하고 국민 투표를 시켜서 국민들의 지지를 얻어가지고 아까 7.4 남북 공동성명으로 박정희의 인기가 높아졌다 그랬었죠. 그래서 높아진 인기를 이용해서 국민 투표로 유신헌법을 확정시켜 버리죠. 자, 그래서 7.4 남북 공동성명 중요하니까 잘 기억하고 평화통일 대비를 구실로 해서 10월 유신헌법을 만들어 버립니다. 그래서 국회도 해산시키고 국민투표로 유신헌법을 실행을 하는데 이 유신헌법의 내용이 좀 중요합니다. 내용을 잘 보면은 내용에 여기 보세요. 대통령은 통일주체 국민회의라고 하는 국회를 대신하는 요 단체의 짱이 됩니다. 짱이 되고 그리고 대통령은 통일주체 국민회의에서 투표로 선출합니다. 근데 이 통일주체 국민회의가 박정희가 짱인 단체이기 때문에 여기에서 투표로 대통령을 선출하면 당연히 누구를 대통령으로 선출할까? 박정희를 대통령으로 선출하겠죠. 그래서 이 통일주체 국민회의라는 단체, 국회를 대신했던 이 단체인데 요거는 국회를 대신한다기보다 어쨌든 요 한 2~3천 명이 모여서 자기들끼리 투표를 해서 대통령을 뽑았는데 항상 박정희만 대통령으로 뽑았었던 단체라고 생각하면 됩니다. 그리고 국회의원의 3분의 1은 통일주체 국민회의에서 뽑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대통령이 국회도 장악하고 그리고 통일주체 국민회의도 장악하고 그리고 마음에 안 들면 국회를 마지막에 여기 보면은 해산할 수 있다라고도 나오죠. 이 내용들을 좀 체크하겠습니다. 자, 그래서 유신헌법이라는 것은 대통령의 권한을 굉장히 비정상적으로 강화시켰었던 독재 체제인데 이 유신체제의 가장 핵심이 되는 기관이 바로 통일주체 국민회의입니다. 여기에서는 대통령을 항상 선출하는데 이 대통령을 선출할 때는 누구만 계속 뽑았었다? 박정희만 대통령으로 계속 뽑았었다. 그래서 임기를 6년으로 했고 중임 제한 조항이 없습니다. 중임 제한 조항이 없었기 때문에 박정희를 계속해서 대통령으로 뽑았었던 그런 기관입니다. 그리고 대통령이 국회의원의 3분의 1을 뽑을 수 있었습니다. 통일주체 국민회의를 통해서 국회의원 3분의 1을 뽑았었고 국회도 해산할 수 있었어요. 그리고 법관도 대통령이 마음대로 임명할 수 있다라고 조항에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삼권 분립이 거의 제대로 작동하지 않고 대통령의 권한만 굉장히 강화되는 그런 헌법이 유신체제였었다고 보면 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제일 골 때리는 게 이건데 대통령한테 긴급조치권이라고 하는 권한을 부여합니다. 이 긴급조치권은 여기 53조에 나오는데 대통령은 신속한 조치를 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될 때에는 내정, 외교, 국방, 경제, 재정, 사법 등
전방에 걸쳐서 필요한 긴급 조치를 할 수 있다. 그러니까 자기가 필요하다고 생각될 때에는 그냥 마음대로 막 모든 정책을 다 아무렇게나 조치할 수 있다라고 하는 조항을 만들어 놓죠. 그래서 예를 들어서 박정희한테 반대하는 시위가 일어났어. 그러면은 걔네들을 다 붙잡아가지고 사법 처리를 할 수 있습니다. 그런 거를 긴급 조치라고 할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긴급 조치는 박정희가 그냥 마음대로 다 할 수 있다는 그런 조항이야. 거의 그냥 국왕이죠, 자기가 국왕. 그런 식으로 해서 국민의 기본권을 제한하고 유신 헌법을 반대했었던 세력들을 억압하는 그런 수단으로 사용했었던 게 긴급조치권이다라고 알고 있으면 됩니다. 그래서 이 유신 헌법이 확정되고 나서 이걸 반대하는 운동들이 굉장히 많이 일어나죠. 당시 김대중은 일본에 머무르고 있었는데 유신 헌법이 통과됐다는 이야기를 듣자마자 반유신 일본 기자회견을 합니다. 유신 헌법은 독재적이다. 박정희는 독재자다라고 하면서 비판 기자회견을 했었고, 이 기자회견을 한 뒤에 얼마 있다가 김대중이 납치당합니다. 박정희 쪽 중앙정보부에서 납치해서 죽여버리려고 그랬었어요. 죽이려고 그랬었는데 당시 김대중이 그 민주주의 운동을 많이 하다 보니까는 미국인들이나 서양인들이랑 친한 사람들이 많았었어요. 그래서 미국의 CIA가 김대중이 납치되자 조사를 해가지고 김대중을 풀어주라고 합니다. 결국은. 그래서 김대중이 죽을 뻔했었는데, 일본 바닷가 한가운데서 이제 죽을 뻔했었는데 거기서 결국 구출되죠. 구출돼가지고 지금 풀려나와서 여기서 기자회견하는 모습입니다. 박정희가 죽이려고 그랬어요 하면서 막 우는 거죠. 그리고 유신을 반대했었던 학생들의 시위가 활발하게 일어났었는데 이거를 철저하게 탄압합니다. 안 되면 긴급 조치 내려가지고 얘네들 다 잡아들여라 하면서 다 잡아들이는 거죠. 그리고 이런 자기에게 반대하는 학생들을 억압하기 위해서 두발 단속과 치마 길이를 단속하는 그런 모습, 그런 정책을 실행을 합니다. 지나가다가 머리 긴 학생들이 있으면 얘네들을 다 잘라버리는 거죠. 다 잘라버리고, 그리고 치마 짧게 입은 학생들이 있으면은 다 단속해가지고 벌금 매기고. 이 자식 웃고 있네 이거. 해서 학생들의 그런 자유로운 문화를 억압하고 자기의 말을 잘 듣는 그런 충성심 있는 그런 국민으로 만들려고 했었던 거죠. 그 대표적이었던 정책이 여기 장발과 미니스커트 단속 말고 금지곡을 이제 정하는 그런 정책이었었는데, 당시 학생들이 잘 불렀던 노래들을 다 금지시킵니다. 이유를 보면은 기가 막혀요. 여기 보면은 송창식의 왜 불러라는 노래는 반말을 했다. 이장희의 그건 너는 남에게 책임을 전가한다. 물 좀 주소라는 노래는 물고문을 연상시킨다. 이금희의 키다리 미스터 김은 단신이었던 대통령의 심기를 불편하게 했다고 해서 금지되고 해서 당시 금지되는 노래들이 굉장히 많았었다. 조금이라도 이제 박정희 정권에 거슬리는 그런 행동을 하면은 다 금지되고 잡혀가고 단속되는 그런 시대가 유신체제의 시대였었다고 생각하면 됩니다. 그리고 그래도 이제 안 되는 상황이면은 학생들을 간첩 누명을 씌워서 사형까지 시키는 그런 사건까지 조작을 합니다. 당시 이 사람이 이제 인민혁명당이라고 하는 공산주의 정당을 만들어서 국가를 반란을 일으키려고 했었다는 혐의로 친구들이 사형당했었던 사람인데, 서울대 학생들입니다. 다. 이 서울대 학생들이 원래는 책 읽는 독서 모임이야. 책 읽는 독서 모임이고, 책 읽고 공부하다 보면 박정희 정부가 막 잘못하는 것도 막 씹고 막 그랬을 텐데, 그런 걸 이제 가만히 두지 않고서 붙잡아서 바로 사형시켜 버리는 거죠. 이런 인민혁명당 사건 같은 것들을 조작을 해서 탄압을 했었고, 당시 국민들은 이제 인민혁명당이라고 하는 빨갱이들 잡아들였다고 하는 뉴스가 나오니까는 좋아했었죠, 당연히. 공산주의자들 잡아들였다고 하니까는. 근데 이 학생들은 공산주의자가 아니라 그냥 독서 모임, 책 읽는 모임들이었던 그런 동아리 활동을 하던 애들이었었는데 억울하게 붙잡혀서 사형당했었던 사건이 있었습니다. 이게 한 2007년도인가 32년 만에 무죄를 받습니다. 이런 사건이 있었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많은 사람들이 유신 헌법에 대해서 반대하는 운동을 하죠. 당시 임시정부의 독립운동가, 한국광복군에서 활동했었던 장준하라고 하는 이 독립운동가가 이제 나이가 들어서 정치인이 됐었는데, 이 정치인은 유신헌법을 개헌하자라고 하는 그 100만 명의 서명을 받는 운동을 합니다. 그래서 이 사람도 박정희를 굉장히 많이 비판했었던 사람이었었는데, 계속 얘기하지만 박정희는 본인에게 반대하는 사람들은 그냥 두지 않습니다. 어느 날 등산하다가 이 장준하라고 하는 독립운동가가 등산하다가 산에서 떨어져서 사망하는 사건이 발생합니다. 당시에는 그냥 단순하게 등산하다가 실수로 발을 잘못 디뎌가지고 죽었다고 이제 발표가 됐었는데, 나중에 2000년도에 와서 유고를 다시 분석을 해보니까는 여기 약간 이렇게 망치에 맞은 것 같은 아령이나 큰 돌, 뭐에 이제 맞은 것 같은 그런 흔적이 보이죠. 그래서 아마 살해당한 게 아닌가, 박정희 정부한테 살해당한 게 아닌가라고 하는 그런 가능성이 높아지게 됐었죠. 장준하 선생의 국민개헌 100만 명 서명운동 같은 게 있었습니다. 일단 여기 체크를 좀 하고 가겠습니다. 유신 반대 투쟁이 본격화되는 계기는 김대중 납치 사건 때문에 사람들의 반대 운동이 좀 심해졌었고, 대표적이었던 게 개헌청원 100만 명 서명운동, 장준하라고 하는 독립운동가를 중심으로 해서 진행이 됩니다. 그리고 대학생들은 시위도 많이 하고, 특히 천주교 신부님들이 이 민주화 운동을 많이 했었는데, 대표적이었던 조직인 정의구현 사재단이라고 하는 단체가 만들어집니다. 신부님들을 중심으로 해서 민주주의를 요구했던 신부님들을 중심으로 해서 민주헌법 쟁취, 이런 민주주의 운동을 했었던 건데, 여기 자세히 보면은 신부님들 사이에서 외국인들도 보입니다. 외국인들까지 합세를 해서 대한민국의 민주화를 요구를 했었던 그런 단체였었다. 그게 바로 정의구현사재단입니다. 이거 잘 기억하세요. 나중에 다시 나옵니다. 정의구현사재단. 그 다음에 언론사들도 박정희한테 반항합니다. 당시 동아일보에서는 박정희를 비판하는 기사들을 많이 썼었는데, 이걸 본 박정희가 이 동아일보를 놔두지 않고 동아일보에 들어가는 광고주들한테 다 압박을 해서 광고를 다 빼버리게 합니다. 신문사는 원래 광고를 먹고서 사는 기업인데, 이 광고를 다 빼버리니까 동아일보가 유지가 될 수가 없었겠죠. 그래서 동아일보 백지 광고 사태가 있었었는데, 이때 시민들이 동아일보를 도와줍니다. 시민들이 동아일보에 돈을 내고서 여기 빈칸에다가 한 명씩 광고를 실었던 시민광고 운동이 시작이 됩니다. 시민광고 운동, 여기 보면은 이겨라 동아일보. 한 교수가 아무 말도 없이 그냥 여기다 광고 돈 내고서 이제 자기 할 말 쓴 거죠. 침묵하는 소심을 부끄러워합니다. 모 은행원 10명이 이제 돈 모아가지고 여기다 광고를 실은 거고, 필승 동아일보, 그래서 용산 곰 일동, 그래서 여러 시민들이 한마음이 돼가지고 박정희 정부에 반항했었던 동아일보를 응원하는 그런 광고를 실기 시작을 하죠. 이 동아일보 광고를 처음 불을 지폈었던 사람은 요 사람인데, 언론의 자유를 지키려는 한 시민이라는 익명글입니다. 익명글. 이 익명글이 발표되자 이제 동아일보의 시민 광고 운동이 시작이 되는 건데, 여기 보면은 언론의 자유를 지키자. 언론 자유는 우리의 생명이다. 그것 없이는 인권도 사회 정의도 모두 존재하지 않는다. 언론 자유는 민주 국민의 혼이요 모든 소망의 근원이다. 국민의 알 권리에 대한 정면 도전이다. 라고 해서 언론 자유를 지키자는 그런 명문장을 썼던 글이 있었는데, 이 글이 나중에 알고 보니까는 김대중이 썼던 글입니다. 그래서 김대중이 이 글을 쓰고 동아일보에 처음 광고를 했었고, 1호 광고입니다. 이게 1호 광고. 1호 광고를 하고 나서 여기 시민 광고 운동이 활성화가 됩니다. 그래서 요거를 언론 자유 수호 투쟁이라고 합니다. 언론 자유 수호 투쟁. 해직 동아일보에서 잘렸었던 이제 언론인들을 중심으로, 동아일보에서 잘렸다기보다 여기 일단 맨 처음에는 동아일보의 시민 광고 운동이 시작됐었고, 박정희는 이것도 가만두지 않고서 여기 동아일보에 이런 광고를 실었던 기자들을 다 잘라버려요. 그래서 해직 동아일보 언론인들을 중심으로 해서 언론 자유 수호 투쟁이라는 게 일어나기도 합니다.
그리고 김대중은 계속해서 박정희 정부에 반항했었던 그런 활동들을 했었는데 제일 대표적인 것이 바로 3.1 민주구국선언문입니다. 3월 1일 날 76년도 3월 1일 날 여러 민주화 운동가들이랑 모여서 김대중이 구국선언문이라는 걸 발표하는데 여기 김대중이랑 함석헌이라고 하는 이 사람도 독립운동가야. 이 독립운동가를 중심으로 해가지고 3.1 민주구국선언문이라고 하는 걸 발표합니다. 당연히 이거 발표했던 사람들을 다 잡아갔겠죠. 김대중은 아마 내가 기억하기로는 집에서 감금당하거나 막 그랬을 거야 아마. 그랬는데 김대중이 제일 활발하게 반항하기는 했었지만은 박정희 정부를 무너뜨렸던 것은 김대중이 아니라 김영삼이었습니다. 김영삼. 당시 YH 무역사라고 하는 그 무역회사에서 여자 노동자들이 부당하게 해고되는 사건이 발생했는데 이 여자 노동자들이 항의도 하고 시위도 하고 그러다가 아무도 안 들어주니까는 김영삼을 찾아가는 거죠. 여기 보면 김영삼이 따스한 손길을 내밀어주는 설정 사진 같은데 이거. 어쨌든 이런 김영삼이 그래서 신민당 자기 정당 건물 안에서 이 여자들을 보호해주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이 여자들이 시위하는 것도 이제 도와주고 하는데 당시 박정희는 경제 개발을 하면서 노동자들을 굉장히 쥐어짜는 그런 정책들을 많이 마련을 해서 노동자들이 회사한테 반항하는 걸 그대로 놔두질 않았었어요. 노동자들이 회사에 반항하는 걸 그대로 놔두지 않아가지고 여기 특히 눈엣 가시 같았던 김영삼네 정당 건물 안에서 이 여자들이 시위를 하고 있다? 이거 그냥 놔두지 않았겠죠. 그래서 경찰들 보내가지고 이 여자들을 해산시킵니다. 그 과정에서 사망자도 한 명이 발생합니다. 도망치던 여성이 옥상에서 떨어져 죽어가지고 사망자도 한 명 발생합니다. 이걸 YH 무역사 사건이라고 하는데 이 사건이 일어나자 김영삼은 이제 끌려가서 자택에서 감금을 당했었고 한 달 있다가 이제 박정희는 눈엣 가시 같았던 김영삼을 국회의원에서 제명시켜버립니다. 잘라버립니다. 국회의원에서 잘라버리니까는 이 사태가 여기서 끝날 줄 알았는데 김영삼이 이제 잘리면 끝날 줄 알았는데 더 커져서 김영삼의 고향 지방이었던 부산 마산 지방에서 시위가 벌어지게 되죠. 왜 우리 김영삼 의원 자르냐? 아무 잘못도 안 했는데 라고 하면서 부마 민주항쟁이라는 게 일어납니다. 당시 부마 민주항쟁 학생들의 선언문을 보면은 단순히 김영삼이 잘려서 열받았다기보다는 여기 보면은 무슨 헌법에 대한 반항이다? 유신헌법에 대한 반항이죠. 유신헌법을 봐라. 그건 법도 아니다. 우리의 조국은 심술궂은 독재자에 의해서 고문받고 있다. 라고 하면서 부산 마산 지방의 대학교들을 중심으로 해서 민주화 운동이 일어났죠. 그래서 많은 학생들이 시위를 벌였었는데 사태가 커지다 보니까는 박정희 정부에서도 이제 놀라서 여기에 사람들을 파견합니다. 박정희가 부하들을 파견하는데 당시 파견됐던 부하가 2명입니다. 중앙정보부장 김재규와 대통령 당시 경호실장이자 박정희의 최측근 중에 한 명이었었던 차지철을 여기다 보냅니다. 이 사람 5.16 군사반란을 같이 일으켰었던 사람 중에 한 명이죠. 차지철. 이 두 사람이 갔다 와서 하는 얘기가 달라요. 여기 김재규는 뭐라고 그랬었냐면은 부마 사태는 단순한 데모가 아닙니다. 연행자 중에서 학생은 몇 명 안 되고 이것은 일반 백성들의 밀란입니다. 즉 예전에 이승만 대통령이 쫓겨났었던 4.19 혁명처럼 될 수 있으니까는 대통령께서는 이 국민들을 좀 잘 다독여 줘야 됩니다. 라고 건의를 합니다. 그런데 옆에서 듣고 있었던 차지철이 뭐라고 하냐면은 그깟 애들 시위 좀 일어난 거 가지고 뭐 이렇게 놀라고 그래요. 그래서 당시 캄보디아의 독재자가 엄청나게 이제 시민들을 학살한 사건이 있었는데 그것처럼 우리도 그냥 탱크로 다 밀어버리죠. 라고 건의를 했었고 박정희가 둘의 얘기를 들으면서 누가 더 마음에 들었을까? 박정희 스타일은 백성들을 다독이자, 다 밀어버리자. 박정희는 당연히 차지철의 말이 듣기 좋았겠죠. 박정희가 당시 뭐라고 그랬었냐면 사태가 심각해지면 내가 그냥 다 죽여버리겠다라고 하는 그런 발언을 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결국 박정희는 이 차지철을 더 이뻐했었고 오히려 김재규를 막 혼내요. 너 중앙정보부장이 그렇게 물러 터져가지고 뭘 하겠어? 라고 하면서 막 혼냅니다. 그래서 중앙정보부장 김재규가 박정희에 대해서 계속 이제 감정이 쌓이게 되고 특히 옆에서 이제 깐죽대던 차지철도 싫었었겠죠. 그래서 당시
이 둘의 감정이 쌓여가고 있었던 상황에 10월 26일 날 박정희가 당시 술자리를 가끔 청와대에서 자주 했었는데 그날도 이제 여대생이랑 막 가수들 불러가지고 술자리를 하고 있었던 그런 상황에서 김재규가 차지철과 박정희를 쏴 죽였었던 12.6 사태가 발발하게 됩니다. 그러면서 박정희 정부가 무너지게 되죠. 박정희 정부가 무너지게 됩니다. 12.6 사태는 이 부마 민주항쟁에 대한 요 박정희 정부의 내분이 원인이 돼서 시작된 건데 결국은 이 부마 민주항쟁도 김영삼 때문에 시작이 된 거죠. 김영삼 때문에 시작이 됐기 때문에 김영삼이 박정희를 무너뜨렸다라고 볼 수가 있겠죠. 그 내용을 좀 체크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자. 여기 보면은 긴급 조치가 계속해서 발표돼서 탄압이 되고 있었던 상황이었었고 인혁당 사건이라는 것도 조작이 됩니다. 이거 체크하고 그 다음에 당시 계속 경제가 좋아지지 않았었어요. 그래서 이런저런 시위가 많이 일어났었는데 특히 2차 석유 파동이라고 해서 석유값이 굉장히 올라가지고 박정희 정부에 대한 사람들의 민심이 좋아지지 않았었던 상황에서 YH 사건이라는 게 발생해서 김영삼이 국회의원직에서 잘리는 사건이 발생했었고 그것 때문에 부산 마산에서 민주항쟁이 일어났었고 이거에 대한 대처 방법을 논의하다가 결국 12.6 사태가 일어나게 됐다라고 하는 부분 보면 되고 그 다음에 밑에 내용들을 좀 오랜만에 좀 채우겠습니다. 자, 5.16 군사 정치가 시작이 되고 그 다음에 한일 국교 정상화는 경제개발 자금 확보와 미국의 요구에 따라서 그리고 사지와 배상을 받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베트남 전쟁 파견은 지지받지 못했었죠. 우리가 침략군이었었기 때문에. 그 다음에 여기 베트남 가서 경제성장의 발판이 되었었고 그 다음에 삼선기에는 엄청난 많은 저항들이 있었었죠. 그래서 X고 그 다음에 7.4 남북공동성명을 발표한 다음에 유신을 추진했었기 때문에 순서가 좀 다릅니다. 이게 먼저고 10월 유신이 그 다음이야. 그 다음에 3분의 1 국회의원 추천권과 법관 임명권 행사했었고 독재 체제였었고 그리고 2차 석유 파동을 극복 못해서 결국은 부마 민주항쟁과 12.6 사태로 이어지게 됐다. 그 다음에 반공을 중요시했었고 박정희는 국가재건 최고회의라는 걸 만들어서 군정을 실시하고 다시 대통령 중심 제도로 헌법을 바꿔서 자기가 대통령이 되죠. 그리고 학생과 시민이 한일 회담을 6.3 시위에서 많이 반대했었죠. 그리고 유신헌법을 박정희는 삼선기원 헌법을 만들었었고 유신헌법에서는 통일주체국민회의라고 하는 단체가 대통령을 종신제로 중임 제한 없이 계속 뽑을 수 있었다. 그리고 긴급조치권을 마음대로 행사하면서 반대 세력을 억압했었고 이거에 대해서 3.1 구국선언이 있었고 12.6 사태 10월 26일 부마 민주항쟁이 일어나게 되는 그런 계기가 됐었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